정보사회 에디트 테마 9 기술철학의 주요 이론. 기술철학은 크게 도구론, 기술 결정론, 사회 구성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노만 빅 역시 기술에 대한 견해를 기술이 인간의 목적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도구론, 사회적 혹은 상황적 결정론, 자율적 기술론 또는 기술 결정론의 세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노만 빅도 기술에 대한 견해를 기술이 인간의 목적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도구론, 사회적 또는 상황적 결정론, 기술 결정론의 세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학계의 경향은 다소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성론 간의 논쟁 구도로 흐르는 듯 하고, 또 모든 이론이 이러한 범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어떤 측면을 더욱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분류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도구론은 기술이란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도구론인데, 즉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며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자율성을 가지고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발전하며 인간이 아닌 기술이 오히려 사회의 발전 방향을 규정한다 라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발전이 곧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과 인간은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며 기술이 비인간적 요소를 강조한 비관적 입장으로 다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다시 기술 결정론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런 낙관적 입장과 인간의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면서 기술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한 비관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 구성론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이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집단의 영향에 의해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적 조건과 사회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 참여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기술 철학의 세 가지 관점을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 첫 번째, 도구론. 도구론은 기술이란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이며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엠마누엘 메스틴은 기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며 어떤 목적에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술 그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라고 이제 메스틴이 말을 하면서 전형적인 도구론적 견해를 표명합니다. 즉 메스틴은 사회적 혜택을 위해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야스퍼스 역시 기술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야스퍼스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라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가이며
기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인간이 기술을 어떤 조건 아래에 놓는가 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산업혁명 이래 인간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적 풍요와 진보로 직결된다라는 자유주의 및 계몽주의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구론적 관점은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도구론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은 정치적 발전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도구론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학자로는 다니엘 벨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 벨은 그의 저서 탈산업사회의 도래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에서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기술은 수단과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방식은 사회적 선택을 포함한다. 라는 도구론적 관점을 나타낸다. 다니엘 벨은 정치에 대한 기술 관료제적 결정을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니엘 벨에 의하면 기술 관료제적 사고방식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대상에 대한 논리적, 실천적, 문제 해결적, 도구적, 규칙적, 규율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정확성과 측정에 기반한 계산에 의존하고 체계 개념에 기반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이 다니엘 벨의 의사결정은 권력의 문제이며 몇십 년 내에 기술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관계가 공공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벨에 의하면 결국은 기술 관료제적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정치 앞에서 타락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벨은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기술과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테크노크라트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기술적 합리성에 의해 기능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벨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은 만약 사회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고도의 권력 집중화를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다원성, 다양성, 저렴함 때문에 거대한 탈집중화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벨은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이란 것은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확대하며 자유로운 환경 하에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창출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정치적 측면에서 그의 전망은 그리 유쾌하진 않다. 그는 대중매체가 참여민주주의의 성장 가능성을 놀랄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에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또한 감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그리하여 극단적 상황을 산출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고립된 공간의 소멸 그 자체는 시민 정치와 이성적 논쟁을 파괴하는 연쇄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과부하로 인해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한다. 이 다니엘 벨은 참여민주주의는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는 정치적 장의 확장과 더 많은 사람들의 관여는 단순하게는 하나의 결정에 도달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러한 참여의 증대가 서로를 견제하는 집단들을 증폭시키고 난국에 빠져있다 라는 느낌을 자아내어 역설적으로 종종 좌절의 증대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에 대한 벨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도구론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에 대한 견해에서 기술 자체는 가치평가에서 자유롭고 그 결과는 단지 인간의 사용에 달려있다.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다니엘 벨의 전망은 기술이 생산력 향상의 근간으로서 부의 증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낙관적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스스로는 자신이 기술 결정론자가 아님을 강조한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이 다니엘 벨은 기술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나 직접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다니엘 벨은 정치적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나 직접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라는 이런 견해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다니엘 벨의 입장은 사회 구조와 정치 질서 간의 관계, 기술 관료제의 문제와 정치의 위상에 관해 다소 불분명하다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다. 특히 탈산업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측면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 구조나 특성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를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 벨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감정적이며 때로 정치적 무력감 또는 좌절감을 양산한다고 말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과 개혁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도구로는 기술의 선용 혹은 악용이란 것은 단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가? 도구로는 오늘날 인간이 기술 체계의 거대함 앞에 인간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기술이 확산되고 일단 사회 구조에 편입되면 개인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다 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 질서의 재평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과 비판이 요구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술 결정론. 기술 결정론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된 요인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은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발전을 하며 인간이 아닌 기술이 오히려 사회의 발전 방향을 규정한다 라는 것이다. 랭던 위너에 의하면 강한 의미의 기술 결정론은 두 가지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 한 가지는 한 사회의 기술적 기반은 사회적 존재의 모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상의 변화는 사회에 있어서 단일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다시 랭던 위너가 말을 하고 있는 강한 의미의 기술 결정론 두 가지 가설. 첫 번째가 한 사회의 기술적 기반은 사회적 존재의 모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조건 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상의 변화는 사회에 있어서 단일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기술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현대사회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 따라
기술 결정론을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낙관적 기술 결정론과 인간이 현대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라는 비관적 기술 결정론 두 입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 낙관적 기술 결정론. 낙관적 기술 결정론은 기술의 발전 방향이 곧 사회적 진보의 방향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기술의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신뢰하며 기술의 발전이 곧 인간 삶의 풍요를 보장한다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낙관적 기술 결정론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적 발전을 촉진하여 직접 또는 참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엘빈 토플러와 나이스피트 등이 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플러 입장을 보면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역사의 흐름을 물결, 웨이브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토플러는 인류의 역사는 세 번의 커다란 물결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통신혁명을 의미한다고 얘기한다. 그는 이 제3의 물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통신혁명이 이제 제3의 물결이 되겠는데 이 제3의 물결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및 자연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의 풍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권력과 부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가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성이 형성되고 탈집중화, 탈극대화, 분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토플러는 벨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구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새로운 정보기술의 정치적 영향에 관해서는 벨보다 강한 낙관적 기술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벨과 마찬가지로 도구론에 가까운 입장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플러가 벨보다 더 강한 낙관적 기술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이 토플러는 산업사회의 정치체제를 엘리트 지배체제, 즉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술가와 관료에 의한 지배체제였다라고 일반하고 있다. 또한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투표율의 저하, 무소속 의원의 증가, 정치적 무기력증, 정치적 무관심 및 냉소주의의 증대 등을 토플러는 들고 있었다. 거기다 나아가 토플러는 정보시대의 세 가지 정치 원리를 첫째, 산업사회의 정치 논리가 다수결인 반면에 다가올 시대의 정치는 소수파의 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두 번째로 정치 원리 중에 두 번째가 기존의 의회 중심의 대의제 정치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절반 직접 민주주의 semi-direct democracy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정치 원리로서 다수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다수의 대중과 소수의 정치 엘리트라는 정치적 위계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소수 권력가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이슈에 따라 결정권이 분산되는 정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즉
토플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본다. 다시. 자, 엘빈 토플러가 말을 하는 정보시대의 세 가지 정치 원리. 첫 번째, 산업사회의 정치 논리가 다수결인 반면에 다가올 시대의 정치는 소수파의 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기존의 의회 중심의 대의제 정치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반직접 민주주의 (semi-direct democracy)로 될 것이다 라는 점이며, 세 번째가 다수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다수의 대중과 소수의 정치 엘리트라는 정치적 위계의 의미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라는 점, 이 세 가지를 정치 원리로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대의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직접 민주주의가 더욱 바람직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역설한다. 정보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과 함께 정치적 결정의 양도 증대할 것인데, 정치 엘리트들이 이러한 결정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낙관적 기술 결정론자인 존 나이스빗은 그에 져서 메가 트렌드에서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사회의 변화상을 10가지 추세로 제시를 했는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인위적 기술사회에서 고도기술사회로, 국가경제체제에서 세계경제체제로, 단기정책에서 장기정책으로, 중앙집중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제도적 복지사회에서 자조사회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위계체제에서 네트워크체제로, 북의 시대에서 남의 시대로, 양자택일 사회에서 다원선택 사회로의 변화이다. 그 중에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지방분권제와 참여민주주의로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정보사회는 소규모 기구, 하부기구 등이 변혁적으로 활동하고 훌륭한 성과를 가져오는 상향식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상향식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되어 단순한 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낡은 제도가 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국민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고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1970년대 미국에서 국민투표와 국민발언권의 행사가 유례 없이 늘어나면서 정치에 있어서 참여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식견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시민들을 원하는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낙관적 기술 결정론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은 현대 대의제의 위기를 보완하거나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고 본다. 특히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 정보의 증가와 공유,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확대,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들을 기술 결정론적 전자민주주의론으로 규정한다. 기술 결정론적 전자민주주의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범위는 기존의 사회관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작용을 통하여 평등한 사회,
혹은 직접 민주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비판한다. 다시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작용을 통하여 평등한 사회 혹은 직접 민주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비판한다. 즉 낙관적 기술 결정론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의 문제, 정보의 홍수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 전자감시체제의 가능성 등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비관적 기술 결정론. 이 비관적 기술 결정론은 현대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기술이 발전한 물질적 풍요의 환상을 양산하고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기술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비인간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양차 세계대전 이후 기술 문명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된 1960, 70년대 기술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비관적 기술 결정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하이데거, 마르쿠제, 멈포우드, 엘릴 등이 있으며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기술과 정치의 관계를 탐구한 위너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하이데거와 엘릴 그리고 위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하이데거는 현대를 원자력 시대라고 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한 비판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 현대 기술 철학의 근간을 마련했다. 이 하이데거는 기술과 전향이라는 글에서 현대 기술의 본질은 닥달, 게스탈, 닭다리며 달달 먹는다 이 말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물음을 상실하게 하였다 라고 주장한다. 자, 현대 기술의 본질은 닭달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물음을 상실하게 하였다 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고 있다. 이 하이데거는 도구론적 입장에 대해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며 탈은폐, 엔트버겐,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탈은폐의 한 방식. 현대의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며 탈은폐, 엔트버겐의 한 방식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채굴되어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인에게 우리에게 내놓으라 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한 지역을 석탄과 광석을 캐내기 위해 도발적으로 굴착한다. 이로써 지구는 이제 한낱 채탄장으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 전락을 하게 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닥달에 의해 도발적 요청을 받게 되며 현대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의 부품 주문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리하여 인간은 오늘날 어느 곳에서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 자신의 본질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 대면하지 못하게 있게 된다고 말한다. 즉 닥달의 지배는 인간의 원초적 진리의 부름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할 가능성을 갖고 위협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인간이 원초적 진리의 부름을 경험할 기회,
기회를 놓쳐버리게 할 가능성을 갖고 위협해 오고 있다. 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휠더린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 그러나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네. 다시 위험이 있는 그곳에 그러나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네. 라는 시 구절을 통해 우리가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기술의 본질을 직시하고 구원의 힘을 기다리며 서 있어야 한다. 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낸다. 단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은 그의 이론이 기술 비관론일 뿐이라는 비난의 이유가 된다. 또한 하이데거의 기술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본질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엘릴. 엘릴은 기술이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 주어진 발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절대적 효율성을 갖는 총체성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엘린에게 있어서 기술이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 주어진 발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절대적 효율성을 갖는 총체성, 이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이 엘릴에 의하면 오늘날의 기술 사회는 기술적인 요소가 지배적이고 결정적이며 사회의 모든 측면을 조건 지우는 사회이며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술 지배 현상은 전체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엘릴은 기술의 역사라는 글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으로 다음 6가지 특징, 즉 기술적 선택의 자동성, 자기 확장성, 일원주의, 기술의 결합 필요성, 기술의 보편성, 기술의 자율성을 제시한다. 다시 엘릴이 기술의 역사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현대 기술의 특징 6가지로 기술적 선택의 자동성, 자기 확장성, 일원주의, 기술의 결합 필요성, 기술의 보편성, 기술의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술의 자율성은 엘릴의 기술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기술의 자율성이 가장 핵심. 이 엘릴의 기술은 정치 및 경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 엘릴에 의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특별한 법칙 및 결정력을 지닌 그 자체로 하나의 실제가 되었다 라고 본다. 더 나아가 기술적 자율성은 도덕적 및 정신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도 명백하다. 기술은 어느 것으로부터의 판단을 허용치 않으며 어떠한 제재도 받아들이질 않는다. 즉 기술적 자율성 앞에 인간의 자율성은 허용되질 않는다. 그는 이러한 현대 기술의 특성에 의해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엘릴은 현대의 기술 지배적 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정치적 환상의 요소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정치와 정치인 및 전 국가 기재가 기술화의 과정을 모면했고 정치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다. 그에 의하면 기술체계는 누가 소유하든 통제하든 그 자체로 항상 절대적인 지배의 질서이다. 두 번째 요소로 민주적이고 대의적인 국가가 시민들에게 속하며 시민들은 선거 기재를 통해 국가를 통제한다라는 믿음이다. 이 엘릴에 의하면 정부는 정치적 선전,
즉 정치의 이미지화를 통해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지지한다 라고 믿도록 대중을 선동을 한다. 대중들이 일정한 여론을 형성하며 대안을 요구할지라도 그 역시 기술적 합리성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로, 정치적 환상은 국가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현대인들의 숭배에서 비롯된다. 일반 시민들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전문가와 관료에게 내맡기게 된다. 즉 시민들은 개인적 능력의 탁월함, 책임성, 공동체의 자주성을 상실한 채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의 자율적 기술론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은 본질적으로 산업사회의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정치적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해결책 역시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사회의 위협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자유를 옹호하게 될 경우를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를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런 엘릴의 기술 이론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효율성 위주의 기술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성과 의지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일 뿐더러 대안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라는 점에서 비판점을 알고 있다. 피에로 레비 역시 기술이라는 것은 개념적 희생양으로서 모든 악을 떠넘길 수 있는 외부적 실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술 결정론의 추상성을 비판한다. 다시 레비 역시 기술이라는 것은 개념적 희생양으로서 모든 악을 떠넘길 수 있는 외부적 실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술 결정론의 추상성을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 릴의 이론은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엘 릴의 자율적 기술론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하면서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기술의 정치적 함의를 탐구해온 위너의 이론을 살펴본다. 이 위너는 자율적 기술론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하면서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기술의 정치적 함의를 탐구했는데 이 위너는 기술이 정치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완전히 결정하기보다는 conditioning, 그러니까 조건 짓거나 encouraging, 조장하는, 조건을 짓거나 조장하는 conditioning or encouraging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약한 기술 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 위너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에 대해 매우 조금 이해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기계의 수리에 부딪히면 전적으로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라며 거대 규모의 기술 체계의 취약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근대적 삶의 사실로 확립됨에 따라 기술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라고 본다. 이 위너에 의하면 사실상 기술의 능력은 무제한적이지만 우리의 기술은 손잡이가 없는 도구일 뿐이다. 기술의 능력은 무제한적이지만 우리의 기술은 손잡이가 없는 도구이다. 손잡이가 없는 도구. 위너는 엘 릴의 자율적 기술론 등의 결정론적 관념이 깊이 사고되지 않고 즉석에서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술 결정론에는 기술의 변화와 인간의 자유 및 자율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너는 기술 변화가 불가피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법칙적 과정은 아니며 오히려 아주 불확실한 목적지를 향하여 수많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혁신의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적절한 명칭은 결정론이라기보다는 기술의 표류, technological drift라고 규정한다. 자, 기술의 표류. 특히 위너는 기술 변화가 정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을 한다. 이 위너는 기술은 정치를 가지는가? Do artifacts have politics? 라는 글. 자, 기술은 정치를 가지는가? 라는 이 논문에서 기술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기구나 시스템의 설계 및 배치가 주어진 환경에서 권력과 권위의 패턴을 확립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다. 권력과 권위의 패턴을 확립하는 수단이 된다. 그 예로 미국 롱아일랜드의 200개가량의 낮은 고가도로는 빈민이나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통과할 수 없도록 낮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기술은 특정한 유형의 정치 질서와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속성을 지닌다. 예컨대 태양열 에너지는 권력의 탈집중화를 가져오고 원자력은 집중화를 가져온다. 다시 태양열 에너지는 권력의 탈집중화를 가져오고 원자력은 집중화를 가져온다. 즉 일정한 기술은 특정한 권위 구조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위 구조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기술은 특정한 권위 구조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위 구조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은 그 자체가 정치적 현상이며 기술 체계는 인간 행동의 기본적 유형과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을 필요로 한다. 기술의 정치, Politics of Technology는 사람들의 침묵,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으로 더욱 병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너무나 엄청난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한때 시민됨에 있어서 중요했던 가능성들은 무효화되어버리고 적극적인 참여는 산발적인 감시로 대체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실질적 목소리를 거의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위너의 전망 역시 그리 낙관적이질 않다. 그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이미 정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용됨으로써 더욱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정보기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째, 정보의 팽창 자체가 시민들의 정보 이용 능력을 증대시키지는 못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으로서의 정보와 힘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동에 옮길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지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셋째로, 정보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올바르고 능동적인 참여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심성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가능성을 전적으로 비관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을 하나의 입법으로 보고
그러한 통찰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위너는 우리가 기술정책의 결정 과정과 기술혁신 과정에 대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직접적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 이용 능력과 능동적 참여가 새로운 기술적 편제, 레짐을 가져올 점진적인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 정보 이용 능력과 능동적 참여. 만약 우리가 기술의 자율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사회의 정치적 변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비판, 그리고 이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적인 수기와 적극적 정치 참여일 것이다. 자, 세 번째, 사회 구성론. 사회 구성론은 기술이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집단의 영향에 의해 변화한다 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딕은 이러한 시각을 사회적 결정론 또는 상황적 접근론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술이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의 표현이며 기술은 그것을 구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결정론 또는 상황적 접근론이라고 구분하는데, 기술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의 표현이며 기술은 그것을 구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훨씬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성론은 다양한 분표로 이어지는데, 대체로 핀치와 바이커의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웹스터와 로빈스의 기술 정치 이론, 핀버그의 기술의 민주화 이론, 라투르, 칼롱, 로 등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 구성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웹스터와 로빈스 및 라투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사회 구성론은 주로 1980년대 이후 기술 결정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했다. 이 사회 구성론은 기술의 개발 과정에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과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술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사회 구성론자들은 기술에 대한 기존의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회 구성론의 선구자격인 핀치와 바이커는 과학, 지식, 사회학에서 비롯된 상대주의의 경험적 프로그램을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기술적 인공물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유명한 자전거의 변천 과정 연구를 통해 처음에는 레저 위주의 앞바퀴가 훨씬 큰 자전거가 개발되었다가 후에 안정성이나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용도를 중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자전거 형태가 정착되었다라고 본다. 즉 각각의 관련 사회 집단은 해석적 유연성 (interpretative flexibility)를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기술이 가진 문제점을 다르게 파악하며 기술의 형태는 사회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웹스터와 로빈슨은 마르크스적 기술관을 기반으로 기술을 생산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빅은 마르크스의 기술관을 사회 구성론으로 간주하는데 마르크스는 기술을 새로운 생산력을 창조하는 혁명적인 힘으로 파악했지만 결국 기술의 결과는 사회적 생산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웹스터와 로빈슨은 정보사회론자들의 낙관적 전망을 비판하면서 정보기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을 제기한다. 그들에 따르면 정보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속성과 지배적인 관계를 표현한다. 웹스터와 로빈슨은 이른바 정보혁명에서 야기되는 변화를 정보의 통제와 관리를 둘러싼 문제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 과정 자체를 정치화하여 볼 것을 요구한다. 이 웹스터와 로빈스에 의하면 오늘날의 정보혁명은 20세기 초 테일러주의의 과학적 경영에서 시작된 과정의 확대와 심화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감시는 이미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파놉티컨 구상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근대 국민국가에서도 감시와 정보 수집은 규제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보통신혁명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주의 사회의 재생산과 응집력에 필수적인 사회적 계획과 관리 및 감시, 통제의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 국민국가의 규모와 복잡성은 정보통신기술을 정치적 응집력을 유지하게 하는 중심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웹스터와 로빈슨은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웹스터와 로빈슨은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현실 권력 구조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결국 지배세력의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정치적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결국 사회적 구조가 기술을 결정할 뿐이라는 사회구조 결정론으로 빠져버릴 수 있으며 더구나 기술과 사회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 ANT, Actor Network Theory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사실 1980년대 후반에 이 라투르는 그 자신의 이론을 사회 구성론과 구분하고자 자신의 구성주의 또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정식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술과 사회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동시에 변화하고 구성된다는 주장은 역시 기술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론의 맥락 속으로 분류가 된다. 라투르는 기술에 대한 더욱 급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기술과 같은 비인간, non-human을 행위자로서 인간과 대칭적, symmetrical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며 이것이 그의 이론의 핵심이다. 비인간 행위자, non-human actor란 인간이 아닌 자연물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는 바로 기술 또는 인공물, artifact이다. 물론 라투르가 기술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기술 역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투르는 기술은 단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느 정도의 능동성을 가진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투르는 1988년 나에게 실험실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들어올리리라. 라는 논문에서 실험실의 비인간 행위자들이 다른 사회적 공간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분석한 이후에 1980년대 초반부터 칼럼과 함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다소 등장하는데 그 고유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을 번역, translate라고 칭했다. 자,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이 번역인데 이 번역은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문제를 떠맡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문제제기, problematization,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게 하는 관심 끌기, interestment, 다른 행위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주어진 역할을 맡게 하는 등록하기, enrollment,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포함시키는 동원하기, mobilization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시요. 이 번역의 과정, 문제제기, 관심 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 problematization, interestment, enrollment, mobilization. 어떤 행위자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많은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이 만든 어떤 것에 의존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반드시 거쳐가게 함으로써 행위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존재를 의무 통과점, OPP, Obligatory Passage Point 라고 하며 이 의무 통과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번역의 핵심 과정이다. 또 번역의 과정에서 기록을 하고 이런 기록의 결과나 다른 행위자를 여기저기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치환, displacement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하위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가 충분히 안정화되면 이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하나의 개체로 보이는데 이를 블랙박스와 블랙박싱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블랙박스라고 한다. 라투르는 인간 비인간의 끊임없는 결합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다 라고 본다. 이 라투르에게 있어서 사회란 인간 비인간의 집합체 human, non-human collective와 같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이 합쳐지며 새로운 행위자가 만들어지며 그 존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총이 사람을 죽이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라는 논쟁에서 그는 두 입장 모두를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총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람도 바뀌고 총도 바뀐다. 총을 가진 사람은 총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총 역시 사람의 손에 쥐어짐으로써 옷장 속에 있던 총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즉 총과 사람의 합체라는 잡종, gun-man hybrid 라는 이 잡종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며 이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다. 마치 원래는 사람에게 겁만 주려고 했는데 총이 손에 쥐어져 있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시기다. 이처럼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서로를 조건 지운다. 또한 현대사회는 기술 없이는 구성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라투르는 어떤 종류의 인간 비인간 복합체가 문제가 되는가와 우리가 이것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술과 같은 비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그에 의한 강제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이 어떠한 효과와 강제성을 가지는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게 한다. 권력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특히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한다. 이 라투르에 의하면 모든 인간 행위자들은 본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존재이며 누가 더 많은 비인간 행위자들을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권력과 지위가 달라진다. 즉 인간들 사이의 권력 차이는 누가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가에서 나온다. 라투르는 큰 힘을 가진 거대 행위자들은 수많은 블랙박스 위에 앉아있는 미소 행위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블랙박스는 네트워크상에서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블랙박스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인데 어떤 하위 네트워크가 충분히 안정화되었을 때 다른 행위자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개체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블랙박스화라 하고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블랙박스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하나의 개체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 상에서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진 거대 행위자들은 수많은 블랙박스 위에 앉아있는 미소 행위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다른 의미의 정치이다. 라투르는 인간 비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주체, 객체, 이분법을 강조하는 서양 근대 철학의 근간을 해체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가진 권력을 무력화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기능과 역할에, 즉 사물의 정치학, politics of things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군주를 인민, people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라투르의 이론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사고의 영역을 넓혀 주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점 역시 존재한다.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는 동맹, 길들이기, 힘 겨루기 등과 같은 군사적 메타포가 자주 등장하며 이는 라투르가 과학 속에 내재한 군사주의적 성향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라투르는 자신의 이론이 사회적 맥락이라 권력의 이익이 아니라 집합체와 사물들에 대한 사실들의 관계 맺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그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사물의 정치학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라투르의 논의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자면 웹스터와 로빈스가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현실 권력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라투르는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기능 및 역할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권력을 강화한다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다소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 그의 이론에서 아직 민주주의적 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며 그 변화의 방향은 기술 인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변화의 방향은 기술 인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세 번째, 기존 논의의 한계와 대안적 전망. 여기서는 기술 철학의 주요 이론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취하는 입장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가장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이론은 무엇인지 제시해 볼 것이다. 먼저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도구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영향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자, 도구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영향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은 단지 인간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인간은 그 기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도구론의 대표론자인 벨은 정치적 과정에서 기술가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테크노크라트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다니엘 벨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은 고도의 권력 집중화를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 거대한 탈집중화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벨은 기술 자체는 가치평가에서 자유롭고 그 결과는 단지 인간의 사용에 달려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한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기술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거나 인간 자유의 상실을 야기한다 라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과는 구분되며 기술은 사회적 정치적 요인과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된다 라는 사회 구성론적 관점과도 다르다. 그는 근본적으로 기술 자체는 사회적 결과가 아니라 도구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구론의 입장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을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일단 기술체계가 제도화되면 개인의 힘만으로 기술의 흐름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능성은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재편되어야 한다. 결국 도구론적 관점은 정보통신기술이 단지 인간의 선택에 의해 도구적으로 작용한다고 봄으로써 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구론이 주장하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쾌락 앞에 쉽사리 무너지는 인간의 자율성 및 주체성의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의 경향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를 못한다. 더구나 어떠한 기술이 채택되고 사용되어지며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느냐의 문제는 정치적 영역에서 기업 또는 과학자들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서로의 권력 확장을 위해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우리를 필연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술적 환경이 단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사고관은 기술 체계의 확산이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서 먼저 낙관적 기술 결정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 정보에 대한 거래 비용이 감소되어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점자투표 등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부활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친다. 토플러에 의하면 정보화 시대에는 소수 의견이 존중되고 그러니까 세미 반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며 정치적 결정권은 분산된다. 나이스빗 역시 정보통신기술의 성장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중앙 집권체제에서 지방 분권체제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기술과 정치의 역동적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기술 현상을 사회 현상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낙관적 기술 결정론은 정치 권력 구조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생략한 채 단지 기술적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비관적 기술 결정론은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비관적이다. 하이데거는 원자력 시대의 현대 기술은 인간을 닥달하여
존재에 대한 물음을 상실케 한다고 보았으며 엘릴은 기술 그 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전체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게 만들며 정치적 선동으로 인해 대중들은 자유를 상실하고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 서 있는 위너 역시 기술체계의 거대함과 통제 불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너는 상황을 비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기술의 정치에 대해 인식하고 정보 이용력의 향상과 능동적 참여를 통해 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비관적 기술 결정론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데거나 엘릴의 이론은 현대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곤 있으나 정치적 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전망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적 현상을 설명해주지를 못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이버 공동체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그 정치적 역동성과 새로운 정치 참여 양상에서 우리는 민주적 사용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민주적인 시민 참여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보 격차의 문제와 사이버 공간의 전자 파노티코너와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기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에 대한 사회 구성론의 관점을 살펴보면 우선 웹스터와 로빈슨은 마르크스적 시각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관리와 감시, 통제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기존의 현실 권력 구조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회 구조 자체가 기술의 사용과 정치적 편제를 결정한다라는 사회 구조 결정론으로 빠져버릴 수 있으며 기술과 사회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에 라투르는 기술과 사회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동시에 변화하고 구성된다 라고 하면서 그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통해 기술을 포함한 비인간을 행위자로서 인간과 대칭적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라투르에 의하면 기술과 인간은 서로 조건을 지우며 그러니까 서로를 조건 지우며 권력의 차이는 누가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가에서 나온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며 그 변화의 방향은 기술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달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라투르의 이론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의 결합으로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정치,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역파노티컨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라투르의 이론은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 참여의 문제에 적용하여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 비인간 행위자의 결합은 새로운 목표를 가져오고 할 수 있는 행위의 영역도 달라지게 한다. 즉 사이버 공동체에서 시민들은 현실 공간의 인간이 아닌 네트 속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된다. 또한 사이버 공동체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적 요소가 결합한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며 인간, 비인간의 집합체이다.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은 사이버 공동체를 통해서 시민들은 더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 참여의 활성화와 시민 권력의 강화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시민운동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은 촛불 집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들이 최신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실시간화와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인터넷 방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1인 미디어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환경과 사이버 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 및 행동이 결합하여 기존 언론의 필터링을 극복하고 이전에는 어려웠던 실시간적 여론 형성 및 연대의 공고화와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상으로 기술 철학의 주요 이론이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기술과 인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는 사회 구성론의 입장, 그 중에서도 특히 라투르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술이 단지 수단일 뿐이다는 도구론적 관점은 거의 순진한 발상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이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의 목적과 관계없이 발전해 나간다 라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없으며 기술과 인간 및 사회 간의 역동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위너가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기술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라고 주장한 바는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개발 및 사회적 배치를 위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너는 사회 구성론에 대해 기술의 형성 과정보다 기술 중심적 사회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 더 중요하다 라는 비판을 가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 구성론에는 기술 선택의 사회적 결과가 분명하게 결여되어 있으며 그래서 기술이 인간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또한 그는 사회 구성론이 특정 사회 집단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엘리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관점은 단지 선택이 가능하다 라는 것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위너의 주장은 라투르가 사물의 정치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 즉 위너와 라투르 모두 기술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너는 사회 구성론이 기술과 인간의 복지에 대한 실천적 입장을 결여하고 있다 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비판적 인식의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근래의 사회 구성론자들은 이러한 비판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의 관계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이론은 사회 구성론이라고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 참여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제시해보면 사회 구성론은 사이버 공동체가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 참여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라는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자동적으로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정치 참여 가능성은 정치 사회적 맥락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해간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공동체의 정치 참여는 온 오프라인의 연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성화되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현실 참여적 경향이 강했다. 또한 사이버 공동체는 현실 공간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네티즌들의 결집과 여론 형성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인맥 중시 풍토와 같은 현실 공동체의 특성이 사이버 공동체에 반영되기도 한다. 즉 현실 공동체와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은
인간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서로의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